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우정이고요. 네, 옆에 있는 저는 가지 언니입니다. 네, 저는 도라입니다. 네, 오늘 방송일 기준으로 이제 2026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말이 되나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 거야? 시간도 빠르고 저는 뭔가 2026년이 좀 미래적인 느낌이 나요. 이거는 2025년 때부터 시작된 건데 뭔가 모르겠어요. 좀 낯설어요. 빨리 매년 낯설어요. 맞아, 진짜. 2030년이 오면 정말 다른 세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상상도 못 하겠다, 진짜 요즘에는. 그렇죠. 그래서 2026년 새해를 맞아서 혹시 올해를 맞이하는 마음, 새로운 마음이나 목표나 키워드 같은 게 혹시 있을지 저는 일단 간단하게 궁금했습니다. 두 분 어떠신가요? 가지 언니부터. 저는 일단 올해 키워드는 정리로 적었고요. 그리고 목표는 가지를 찾아서. 가지요? 무슨 진짜 뜻이에요? 이제 진짜 곧 부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가 코앞까지 왔어요. 근데 아직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앞자리가 실제로 4로 바뀌면 굉장히 타격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느낌상.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내가 벌써 부록이라고? 약간 맞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인지 부조화가 되게 많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타격을 뭔가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살아왔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어떤 방식으로 사시려고요? 궁금해. 그러니까 좀 그동안에 되게 관성처럼 했던 선택들 있잖아요.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내 판단인지 혹은 뭔지 그냥 습관인지 모르는 그냥 그래 왔던 것들을 조금 더 경계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선택해 보면서 낯선 나를 좀 자꾸 만나보려고 해요. 그래서 40이 되기 전에 뭔가 나에게로 진짜 뭔가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도 만나고 그 속에서 익숙한 내 모습을 만나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싶다. 예, 그래서 좀 나를 더 정리하고 깎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2026년이. 예, 목표로 따지면 정말 응원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도라는 어때요? 저도 이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혹시 그거 아세요? 이한이 미스코리아 출신 이한이의 되게 유명한 짤 중에 막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맨날 새로운 게 많네? 너무 신나? 막 이러는 짤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거를 이제 일단 이한이는 거기서 너무 귀엽게 막 웃고 행복해해서 되게 기분이 좋은 그런 짤인데, 근데 약간 비슷하게 느끼는 게 이상하게 나이 먹을수록 새로운 게 많지 않아요? 뭔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되게 새로 알게 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뭔가 약간 매해 이렇게 약간 나이는 나이대로 이제 드는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성장하지?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매년 이렇게 뭐가 새롭고 성장하지? 정말 미쳐버리겠네?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매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또 작년하고 뭔가 또 다르고 새롭고 이런 게 매년 있는 것 같고, 물론 힘든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리고 사람이 근데 방금 또 성장한다고 말하는 게 되게 약간 역설적인 게 성장을 또 안 해가지고 또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못하는 건 못하고, 예를 들면 맞아요. 인간관계에서 서툰 건 계속 서툴고, 그쵸, 나이가 그쵸. 아무리 먹어도 네. 그러니까 아유 또 성장했네 이러는데 내년이면 또 그런 게 반복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와 정말 인간은 그냥 나이 들수록 끝없이 그냥 그런 걸 반복하는 존재들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래서 그냥 저도 그런 걸 그냥 좀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2026년에는 그래 또 성장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좀 맞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키워드로 따지면 정진 이제 한다 뭐 이런 키워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진. 해야 되는 시기다. 역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은요? 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글쓰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25년의 키워드가 행복이었거든요. 어호. 되게 그러네. 평소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되게 좋네.
그러니까 평소에 행복을 사실 추구하는 편이 아닌데 뭔가 2025년 좀 행복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랬을 것 같은 게 2024년이 워낙에 뭐가 많았어가지고 겨울이 행복했으면 했어 우리도 다들. 근데 2025년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래서 왜 나는 행복하지 않았을까도 많이 고민해 보고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를 못 봤나 하면 사실 150편 넘게 봤거든요. 많이 봤네요. 그래서 영화를 못 본 건 아닌데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중이지만 아마도 계속 오히려 막 힘드니까 막 자극처럼 그 영화를 계속 쫓기만 하고 그걸 내 안에서 충분히 소화를 못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쫓기듯이 정말 뭔가를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냥 과업처럼 계속 영화를 보기만 했고 그거를 충분히 이게 어째서 좋은 영화인지를 더 충분히 이렇게 내 안에서 더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 같아서 글쓰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다. 오히려 그래서 2026년에는 영화 수를 제한하고 적은 영화를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게 글쓰기가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응원합니다. 응원 안 해줘요. 그냥 안 주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올해를 맞이하는 소감을 나눠봤고요. 오늘의 영화는 미야케쇼 감독의 여행과 나날이라는 따끈따끈한 영화입니다. 개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진짜 이제 녹화의 기준으로. 네, 녹화의 기준으로 얼마 되지 않았고 제 이제 영화 좋아하는 지인들은 뭔가 되게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벌써 2번 봤는데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도라의 어떤 영화인지 소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과 나날은 사실 이제 2개의 이야기가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화인데요. 우선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영화의 주인공인 시나리오 작가 이가 집필한 여름 바닷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는 굉장히 외진 바닷가 마을로 여행을 간 한 여자가 있고요. 그 여자가 그곳에서 어떤 남자 청년을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 어떤 사건 같은 거라기보다는 그냥 대화를 두 사람이 해변에서 대화를 막 나누면서 조금 친밀해지고 그리고 태풍이 밀려오는 어느 날 다시 해변에서 만나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장면으로 그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 자체가 영화로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쓴 시나리오 작가 이는 현실에서 겨울에 또 다른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리는 외진 마을의 산속 여관에 묵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주인공 이는 여관의 주인인 벤조와 조금 이상한 기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행을 생각보다 재밌었다고 말하는 이는 그곳을 뒤로 한 채 다시 일상의 나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화가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간다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평온한 이제 일상에서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어떤 낯선 곳에서 여행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영화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고르기 전에 다른 영화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다른 겨울 영화, 그냥 좋아하는 겨울 영화를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 영화를 이제 미야케쇼 감독 좋아하니까 한번 봐야지 하고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뭔가 같이 이야기할 부분이 많겠다 싶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이어서 미야케쇼 감독님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두 분은 감독님 영화 좀 보셨어요? 저번에 우정이 또 맞아요, 호스트를 이전에. 진행한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 작품이 처음 경험이었고 이번에도 보니까는 굉장히 이분의 결이 어떤 느낌인지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감독님의 전체 어떤 필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2010년에 구포 나싱이라는 장편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아직 정식 개봉을 안 했는데 마침 2026년 1월에 곧 정식 개봉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 필모에 관심이 있으시면 또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 2012년 플레이백, 2014년 더 콕핏, 2018년 와일드 투어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그리고 22년 우리가 했던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24년 새벽의 모든, 그리고 이번 여행과 나날까지 굉장히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신 감독님이고요. 근데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장편 때 어떤 영화제들의 초청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장편으로 로카르노 영화제, 세 번째 장편으로 베를린 영화제 초청받기도 하고 이번 여행과 나날으로 로카르노 영화제 황금 표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일본 자체에서 대중적이라는 표현이 맞을까? 우리 안에서 대중적이겠지? 아무튼 그런 대중의 반응도 있으면서 평단의 호응도 굉장히 좋은 감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를 했을 때 감독님 소개를 어느 정도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 감독님 영화를 처음 보고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한 1년 넘게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감독님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 감독님. 그냥 이유를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정서가 되게 잘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좀 조사를 하면서 이유를 알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이유예요? 보니까 그 감독님이 글을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생 때 영화를 만들면서 나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걸까, 비평가가 되고 싶은 걸까를 고민했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영화 감독이 되었는데, 뭔가 글을 쓰는 사람 특유의 어떤 고민과, 그 고민의 깊이가 영화에 좀 잘 담겨 있는 감독인 것 같아요. 각본가로서의 고민도 그렇고, 이번 작품이 특히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영화가 저는 더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이제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 감독님 영화를 보니까 확실히 감독이 정말 일상에 정말 큰 사건 없이 흐르는 이 것들을 되게 잘 포착해내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되게 보기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도 되게 큰 사건은 없었는데 소소하면서 뭔가 공감도 되고 울림도 있고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음식도 그렇고 요즘 흑백요리사 같은 것도 봐도 심플하게 맛내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흑백요리사. 네, 그런 것처럼 이 감독님도 되게 심플한데 멋을 내는 영화의 맛을 잘 살리는 분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개봉을 하면 계속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보다는 조금 더 저는 친근했던 게 아무래도 또 심은경 배우가 나와서 그랬던 것도 같고, 그 복싱 선수보다는 작가라는 어쨌든 직업이 뭔가를 창조해내고 창작해내는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일도 어떻게 창작해내는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는 정말 공감이 더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 이가 한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이해가 됐고, 그러면서 또 같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같이 일탈을 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냥 대리 공감? 대리 힐링? 많이 했다. 노라는 어땠어요? 저는 미야케슈 감독 영화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이 이제 처음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특징이 어떻다 요런 거를 이제 모르는 상태로 이제 봤어요. 근데 이제 포스터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정서가 느껴지긴 하잖아요. 그리고 포스터가 일단 너무 예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이 심은경 배우의 얼굴과 분위기가 영화랑도 잘 어울렸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적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고요. 나는 근데 그 의상이 자꾸 비둘기 아줌마가 떠올라가지고 나홀로 집에서 왜? 모르겠어. 그 모자 쓰고 몽고지 모자에 목도리에 코트 입은 그 모습이 비둘기 아줌마가 근데 뭐예요? 나홀로 집에서 2에 나오는 비둘기 아줌마 있습니다. 그래요? 자꾸 그 아줌마가 떠올라가지고 저 나름 오늘 이처럼 입고 온 건데 약간 폴라랑 약간 물론 이제 코트는 못 입어서 너무 추워가지고 패딩을 입긴 했는데요. 멜빵이 딱 하나 있으면은 딱이네. 그니까 아니 멜빵을 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아니 멜빵은 뭐지? 약간 저거는 뭐지? 약간 유머 코드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이제 독특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구조 자체가 좀 이제 뭐 그런 게 완전 새롭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나름 이제 색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사가 많지 않잖아요. 이제 대사가 많지 않은 이제 와중에 굉장히 많은 이제 사운드로 또 이제 영화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들도 인상 깊었어요. 제가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일단은 조명이 그래서 나는 일단은 이게 제가 더숲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트 시네마에서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어두운 게 더숲의 어떤 그 환경, 영사기가 구려서 그런가?
나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어디서 보셨어요? 네, 저는 그 메가박스에서 보긴 했는데 거기가 무슨 인천 소래관이었거든요. 되게 조그만 거예요. 유독 상영관이 좀 뒤에 입구 쪽이 밝은 것 같아서 그거의 영향 때문에 어두운가? 이렇게 어두운가? 이런 네. 생각했구나. 그래서 되게 욕하면서 봤거든요. 극장. 나도 그래서 아니 이제 더숲이 다 영상이가 낡아가지고 이제 영화를 이렇게 뿌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명을 그만큼 최소화했나? 이제 이게 좀 이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또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선명도가 이제 많진 않아서 맞아. 조명을 굉장히 최소화하고 저 밤 장면들을 찍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나온 걸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방금 말한 그 사운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여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그 파도 소리랑 빗소리 같은 게 진짜 거의 영화의 전부인 것처럼, 왜냐면 대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또 인상 깊고, 또 겨울 배경에서는 그 눈 밟는 소리라던가 장작 타는 소리 같은 것들이 진짜 강렬하게 그러니까 소리가 굉장히 극대화된 영화라고 좀 느꼈고, 그리고 이 영화의 되게 특징적인 지점은 화면비잖아요. 네. 그래서 화면비가 1.37대 1에 이제 거의 이제 정사각형 수준의 이제 그 사이즈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옛날 TV 그 4대3 약간 이런 비율의 느낌의 사이즈인데, 이거 자체가 사실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지점에서 화면 밖에 있는 장면들, 그리고 이 인물들이 이 화면 밖에 있을 때의 그 존재감을 굉장히 크게 상상하게 하는 그런 연출이 있었다고 좀 느꼈어요. 특히 두 사람이 이제 야밤에 전처 집에, 이제 그 벤조의 전 와이프 집에 가서 황금잉어를 훔쳐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할 때 이제 굉장히 롱샷으로 그 눈 쌓인 그 뭐 언덕 같은 곳을 이제 비춰주면 두 사람이 이제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저벅저벅, 그 한 사람은 그 나무 뭐라 그러죠? 어항은 아닌데. 틀 같은. 나무 이렇게 통 같은 걸 메고, 그리고 그 심은경이 맡은 이는 그 그물, 건져내는 그물 같은 걸 이제 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두 사람이 화면에 비춰지지 않을 때의 그걸 굉장히 또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봤을 때는 또 되게 특징적인 지점이 심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일본에 와서 살고 있는 시나리오 작가를 이제 심은경을 데리고 와서 설정을 했다라는 게, 사실 이 영화는 어쨌든 일본 영화임에도 그게 되게 재밌는 영화에 되게 레이어를 입혀주는 것 같은 효과가 있었고, 일단은 저는 심은경 배우가 나오는 작품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성인이 되고 나서 써니 이후로 뭔가 연기하는 걸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일본에서 활동을 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배우가 연기하는 걸 본 작품이었는데 되게 좋은 배우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얼굴에서 너무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얼굴에서 나오는 분위기가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악역도 너무 잘할 것 같은 그런 얼굴이거든요. 약간 눈빛이 살짝 하면 뭔가 돌아있을 것 같은 그런 눈빛에 그런 거 갖고 있어서 너무 좋은 배우고, 목소리도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몸도 되게, 여기서 그렇게 과도하게 그런 게 표현될 건 없었지만 잘 쓴다는 게 좀 티가 나기도 했어요. 몸의 움직임 같은 것도. 그래서 굉장히 심은경을 재발견하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뭔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라 좀 새롭게 느껴지고, 저는 이야기해주신 부분 중에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의도했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저는 두 군데서 봤는데도 둘 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더숲의 문제는 아니었다. 근데 물론 저도 한 번 더숲에서 봤고 한 번은 메가박스에서 보긴 했는데, 약간 동네 메가박스라 저도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뭐 CGV에서 보거나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러네. 근데 이제 의도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약간 그 예술 영화 감독들 특유의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영화다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근데 영화관에서조차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내 눈이 침침한 건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헷갈린다고요.
나 몇 번 눈 비볐어.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어쨌든 그 가장 어두워지는 때가 그 잉어를 훔칠 때잖아요. 밤에. 네네. 그때 약간 그들이 느끼는 그 스릴이라고 해야 될까? 그 감정들을 인위적이지 않게 담아내려고 일부러 밤 같은 분위기를 더 연출한 건 아닐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운드가 되게 독특하다고 느꼈는데 그 메인 테마가 되는 그 곡 음악이 약간 처음에 불협화음처럼 시작하는 찢어지는 소리로 시작했다가 이제 후반부에선 그렇지 않은 음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음악을 썼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 처음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그 플롯의 흐름과 되게 음악이 비슷할 수도 있겠다. 약간 부조화처럼 시작해서 조화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 자체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1차 관람 했을 때는 저는 약간 혼란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이따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앞부분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너무 미야키쇼 영화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데? 제 느끼기에. 그래서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지? 약간 이런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앞부분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뒷부분의 좋음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 관람을 하고 나서 이제 곱씹어 보다 보니까 되게 꿰뚫듯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훨씬 좋았고 특히 이렇게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들이 여러 번 봤을 때 더 좋은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또 보셔도 좋겠다. 벌써 4만인가? 그래도 봤다고 하던데 녹음일 기준으로 더 많은 분들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미야케쇼 영화들이 저는 좀 더 좋기도 한 게 글을 쓰는 사람이라 그런지 대사들이 되게 좋고 좀 눌러져서 휘발되는 대사들이 아니라 좀 눌려진 대사들을 쓴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들의 무게가 있다 보니까 사실 실시간으로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끄덕이고 마는데 곱씹었을 때 더 의미가 살아나는 대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심은경 배우 인터뷰를 봤는데 감독 그 심은경 배우가 어쨌든 그 각본가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이랑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할 때 작가들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멜빵을 한 이유가 이상 작가도 조금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상 예전에 시인.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약간 멜빵 매지 않았나? 갑자기 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감독님이 그런 쪽에 진짜 관심이 많아서 되게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들이나 뭐 한강 작가에 대해서도 멜빵을 사야겠네. 글쓰기를 이제 하려면 작가들의 필수품 멜빵. 벨트 차면 안 돼요? 아니에요. 멜빵이에요. 그치. 멜빵이 간지지. 그렇군요. 고려해 볼게요. 우정은 초등학교 때 멜빵 안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멜빵 초등학교 때 하지 않았어? 했지. 왜냐면 바지가 그때 엄마가 그러니까 약간 우리 시대에는 초등학교 때 멜빵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큰 거 사서 오래 입히려고. 그게 벨트랑 약간 다른 맞아. 그 메커니즘이에요. 네. 그렇군요. 허리가 쪼이지 않으면서 그렇지. 저기 달랑달랑 달려. 갑자기 뭔 멜빵 얘기를 이렇게. 생각보다 멜빵이 편하다는 걸 지금 생각했어.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서 마저 하면 또 동시에 그 영화랑 감독님이랑 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 감독님 그 N9 필름에서 이 배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N9 필름 인스타그램에 가면 그 감독님과 심은경 배우 인터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감독님이 딱 봐도 되게 진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약간 그 진지한 유머 알죠? 되게 진지하고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 같은데 툭툭 나오는 유머가 되게 웃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진지하고 잔잔하지만 그 각본가 이가 툭툭 되게 웃기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웃기는 모션도 많이 취하고 그래서 되게 닮은 영화고 동시에 이라는 인물 역시 그렇고 그리고 심은경 배우 자체가 저는 영화를 이전에 본 것들이 좀 있는데 코미디 영화를 사실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고 연기 잘하는 거야 뭐 원래 알고 있었지만 그 코미디라는 장르가 단순히 연기를 잘한다고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특유의 그 배우의 코미디한 바이브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되게 잘 살리는 배우라서 이 배우와 이 역할과 참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구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아까 두 이야기로 나눠진다고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또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자체에 대한 만들어진 영화 자체에 대한 1부,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고 약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2부,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3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독특한 구성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엑스아시 구성이기도 하거니와 그 앞부분에서 나오는 영화가 뭐랄까 구조 속에 있다는 게 사실 보여지지 않고 그냥 영화처럼 다뤄지다가 갑자기 확 밖으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영화 관객들이 보고 있는 프레임 자체가 등장하기도 하고 GV가 등장하는 영화는 저는 되게 낯설었거든요. 홍상수 영화 보면 홍상수 영화 별로 안 봐가지고 홍상수 감독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미야케쇼가? 네. 아무튼 그래서 3프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구조를 택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뭘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이제 역으로 생각을 했죠. 3부로 나눴구나. 그러면서 사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되게 졸았어요. 그럴만해요. 네, 왜냐하면 영화가 재미없는 건 아닌데 제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봐가지고 우리 잔잔하고 조카를 3박 4일 정도 육아를 하고 이제 떠나 보낸 다음 날 이제 부랴부랴 보다 보니까 저절로 눈이 너무 감기더라고요. 이 영화가 또 ASMR 같잖아요. 네, 너무 잔잔해서 잠이 너무 잘 와. 그래서 거의 눈을 까대짓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되게 영화를 보면서 깊은 생각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눴구나. 그때 이제 질문을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좋다, 그때 좋다. 이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냥 영화의 주제 자체를 좀 나타낸 듯해요. 왜냐하면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 이의 나레이션에서 자신이 말에 쫓기고 있다 해서 말의 틀에 갇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이란 말에서 도망치지 않는 도망치려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대로 좀 옮겨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영화 자체는 주인공의 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GV에서 주인공은 실제로 이 영화 보고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쫓기고 있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이 순서적으로 일이 쫓고 있는 거죠. 심은경 배우를 배치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이 좀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각본가의 심정이고 마지막 이제 여행을 통해서 도망 또는 일탈. 뭔가 요런 후련함? 요런 것들을 좀 표현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좀 경계를 허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상과 여행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경계가 모호해 하잖아요. 아까 전에 초반에 우리 도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상도 매일 새로운 것들을 찾으면은 여행처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일과 일상의 경계도 잘못하면 그게 무너져서 되게 힘든 지점이 생겨요. 그러면 또 새로움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일상을 여행처럼 살고 일상이 일인 것처럼 사는데 뭔가 이런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도라는 어떤 생각을 해봤나요? 일단은 이제 GV가 나오는 순간 저는 일단 홍상수 영화가 생각이 나요. 왜냐면은 그만큼 GV 장면 같은 게 임팩트가 있었던 영화가 없으니까 일단 유정 말대로 막 잘 영화에서 우리가 GV 하는 장면을 잘 볼 일이 없기도 하고. 근데 홍상수 영화 무슨 영화였지? 오키. 근데 거기에서 되게 강렬한 GV 그 장면이 있고 그게 실제 홍상수 한테 있었던 일을 거의 이제 영화에 비슷하게 옮겨놓은 장면이어가지고 되게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가지고 이 GV에서도 사실 긴장을 했어요. GV 빌런 나타나나? 약간 근데 일본은 굉장히 거기 아마 그 영화 하는 학생들 이제 애한테 보여주는 거여서 GV 빌런이 있을 만한 환경은 아니었으나 약간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도 사실 되게 재밌긴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 여름을 배경으로 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할 법한 말들을 막 하잖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도 이번에 고독에 관련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막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막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막 이런 말 하기도 하는 게 되게 그게 일단 재밌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어쨌든
이제 액자식으로 그 다른 영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의 여행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저는 일종의 그냥 메타 영화처럼 좀 읽혔고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관객이 그 이 영화를 일단 봤을 때 어쨌든 그 물론 초반에 이가 노트에다가 이제 뭐 여자가 뭐 이제 뭐 한다 막 이런 식의 이제 그걸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아 얘가 쓰는 이야기구나라는 걸 우리 어느 정도 인지는 하지만 한참 동안이나 그게 펼쳐지니까 아 이 이야기 속에 이미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딱 끝나고 이제 그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뒷모습 같은 걸로 이렇게 화면이 바뀔 때 아 맞다 저 이야기는 진짜가 아니었지 저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였고 아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이러면서 여기서 느끼는 그 관객들의 감정은 안심할 수도 있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고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감정을 관객한테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 자체가 일종의 위트 같이 저는 좀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그러면 아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펼쳐지네. 이제 이가 나오고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다고 느끼는 게 사실은 이것도 영화기 때문에 그것도 지어낸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진짜라고 느끼는 그 관객들의 그 감각 같은 게 저는 좀 재밌고 그렇게 됐을 때 영화라는 게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구조로 이 사람이 되게 메타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고 왜냐면 사실 시나리오 작가 이도 되게 자기를 어느 정도 좀 투영을 한 인물이잖아요. 왜냐면 자기도 자체가 그냥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영화를 만들고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영화라는 것에 대해 고민도 하고 뭔가를 입혀보고 해석해 보려고 한 시도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 그 일부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되게 당황스러웠다고 했잖아요. 네. 왜 그랬냐면 분명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각본가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미야케쇼 감독의 영화라는 걸 내가 알고 봤고 심지어 각본가가 여성인데 너무 그 영화가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남성 감독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너무 왜 이렇게 전개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당혹스러워서 처음에는 이 일부의 영화를 이 영화가 약간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감각적이기만 한 영화를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시에 GV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한 대사가 기억나진 않지만 뭐 감각 오감을 느끼게 하는 영화고 뭐 되게 섹슈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관능적이다 라고 관능적이고. 표현하죠. 맞아. 그래서 이 관능적이라는 표현을 이 영화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비판하고 오히려 이 3부에서의 이야기가 진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곱씹다 보니까 더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영화가 나쁘고 이런 영화가 옳다가 아니라 뭔가 분명히 감각적인 부분도 너무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우리는 어떤 영화가 감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매혹되고 압도되기도 하잖아요. 저는 화양연화 같은 영화가 특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서사가 물론 연출 뭐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냥 그 감각만으로 끌리게 하는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리는 것도 너무 영화 감독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의 역량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동시에 그것만 있다가 좋은 영화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3부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좋은 영화냐. 그 인간의 슬픔을 잘 담아내는 것이 좋은 영화인 것 같다. 그래서 그 감각과 어떤 감정, 이야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딜레마에 빠지고 고민하는 어떤 감독과 어떤 창작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고민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들려주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네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각본가 이가 그 폭설 속에서 외딴 곳에 그 여관에 당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가 이 당도하게 된 게 우연일까 필연일까 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아니 저는 솔직히 그 다 거절당할 때 아니 저렇게 눈이 많이 오는 동네에서 예약을 했었어야지. 나도 그 생각. 제이들. 아니, 본인도 제이잖아요. 아니, 저는 숙소 예약 안 하고 여행 간 적이 많아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일부러 안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약을. 이 작가가? 이 감독, 그 각본가가. 그러니까 작가라고 한 게, 저도 이 얘기한 거예요. 주인공 이가. 주인공이 일부러 안 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일부러 안 했다고 하기에는,
숙소 없다고 했을 때 그 표정이 되게 당황스러운 표정이긴 엄청 했는데 놀랐던데. 막 약간 이런 표정이었단 말이지. 맞아. 그럼 두 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게 진짜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그냥 저는 우연이지만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예,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여행 가는데 숙소 예약을 안 하냐. 두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약을 왜 안 해? 비가 눈이 저렇게 거절 당할 오는데. 때 어떻게 저러다 길에서 자려고 미쳤나봐. 나는 이 생각이야. 눈 오는데 입 돌아가려고 큰일 났네. 어머. 아니 눈 파고 자야 돼. 막 이런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어머머. 그래서 그걸로 봐서 이 친구는 확신에 피었단 말이지. 근데 피들에게 이런 사건은 굉장히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말에 쫓기고 있는 각본가에게 뭔가 외딴 곳에 있는 여관이라는 그 공간 자체도 굉장히 뭔가 각본력을 상승시키는 그런 공간일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진짜 우연히 만들어낸 필연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도란 어떤 생각에서? 일단 저는 두 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새로워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게 질문이,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이 교수님의 의도를 잘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우리 우정 교수님의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어쨌든 여기서 우연과 필연을 얘기해서 그냥 이제 영화 말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인생이라는 건 되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들이 되게 우연 같지만 사실은 그 필연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가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이 영화에서는 또 이제 이 여행이라는 거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얘가 예약을 안 하고 갔을까에 대해서 궁금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어머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일 감정적인 순간이었어. 그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방금 얘기했지 저는 실제로 숙소 예약 안 하고 간 적들이 꽤 있어요. 눈이 저렇게 오는데?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제 약간 이 설정들이 막 거슬렸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보는 사람으로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영화 만들고 GV 보여주고 이런 거 보면 지금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스마트폰을 쓰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노트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맞아, 컴퓨터 쓰지도 맞아. 않고 노트를 쓰기도 하고 일단 멜빵 바지를 맸고 그리고 그 여관은 물론 이제 맞아. 시골에 있는 여관이긴 하지만 굉장히 옛날 거의 뭐 80년대, 맞아요. 90년대 이때쯤이어서 저는 읽진 않았지만 그 되게 유명한 일본의 그 설국이라는 그 작품이 생각날 정도로 되게 옛날 시대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예약 시스템 같은 거에서도 되게 그냥 의문을 안 가지고 그 아날로그 시대처럼 뭔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예약 안 하고 갔다가 저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그거 정말 시대상을 예측하는 게 정말 좀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진짜. 아니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요인이 사실 뭐 아까 아날로그 이런 것도 있지만 그 3부의 산적 같은 아저씨 때문에 사실 숙소 주인. 숙소 주인. 벤조. 네, 그러니까 애초에 막 기모노 같은 거 입고 있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여관이 거의 지금 현재 시대가 아니라 과거로 거의 가는 느낌이니까. 진짜. 근데 실제로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미야케쇼 감독이 되게 초창기에 집필을 했던 작품 중에 시대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그러니까 반영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에 너무 잘 어울릴 법한 아저씨도 그쵸. 막 말하는 것도 약간 사투리 같은데 막 맞아요. 신경 쓰지 마시오 막 이런 말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저는 이 질문을 했던 게 그래서 이제 일부러 안 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된 건 필연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필연이라는 의미가 우연을 의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후반부에서 경찰이 어쩌다 이런 곳에 오셨어요?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 어쩌다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애초에 각본가가 글을 쓰게 되는 과정도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순간적으로 드는 영감 같은 것들이 우연들이 결국은 글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연을 기대하고 여행을 갔기 때문에 막 물론 의도적으로 나는 우연히 뭘 만날 거니까 예약을 안 해야지 하진 않았겠지만 한켠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재밌는 여행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우연성이 충족되었을 때 어떤 만족감 같은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질문을 던져보았고요. 근데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질문을 듣고 혹은 실제로 그냥 이 친구가 너무 피어서 예약을 안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근데 뭐 생각이 성향상으로는 그러겠죠. 왜냐면 제이들은 막 우연히 뭘 마주친다고 해도 숙소는 예약을 할 거거든요. 웬만하면. 그쵸. 최소. 어떤 일이 최소. 벌어날지 모르니까. 최소. 그리고 이 영화에서 되게 저는 그 나레이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2부에서 GV 끝나고 나서 여행을 가기 직전에 그런 이 나레이션들이 등장을 하죠. 맞아요. 공사장 뭔가 그런 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비춰질 때 그 장면에서 나레이션이 나오죠. 그때 등장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일상이란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익숙해지는 것이다. 일본에 처음 왔을 때에는 신선했던 것들이 지금은 말에 쫓기고 있다. 나는 말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 여행이란 말에서 도망치려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사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2차 관람을 할 때, 1차 관람을 할 때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2차 관람을 할 때 메모장을 들고 가서 열심히 적었어요. 와, 그 어둠 속에서? 네, 어둠 속에서. 와, 대단하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동진 대충. 평론가네. 맞네. 글 쓰려고.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냥 뉴스부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예고편 같은 데서. 그 예고편 안 나오더라고. 그럴 수 나오나? 있어. 그럴 수 있어. 제가 본 거에 안 나와가지고 아무튼 이 말이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쓰게 하는 동력이 어쩌면 그 신선함 같은 것일 것 같은데 지금은 일부에서 영화가 만족스럽지 않아 보이고 내가 의도했던 영화가 사실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내가 말이라는 틀에 갇혀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떠난 것 같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레이션을 듣고 어떤 생각을 또 하셨는지 그리고 이에게는 여행이 어떤 새로움을 찾는 그리고 자기가 글을 쓰게 하는 어떤 동력이라면 두 분에게는 여행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 그 대사의 말에 진짜 너무 공감이 됐어요. 일상이란 사물의 이름을 붙이고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게 왜 저희 코로나 한창일 때 발이 묶였었잖아요. 여행도 못 가고 그럴 때 제가 인스타에 이런 글을 남기는 게 있는데 정말 딱 해외여행 가고 싶다. 낯선 풍경, 낯선 사람, 낯선 문화, 낯선 언어, 낯선 음식, 낯선 경험들이 그립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를 여기서 좀 찾아보는 것 같은데 이런 낯선 것들이 주는 새로운 자극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극들이 쌓여서 새로운 나를 만들고 좀 나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했던 경험이 아니고 그게 다 무의식에는 쌓여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그게 다 발휘가 되고 발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낯선 것에서 주는 자극. 근데 여행도 왜 한 며칠 되다 보면 집에 가보고 싶어지고 어느 순간 그렇게 지겨워질 때가 익숙해질 때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새로운 자극을 받는 면에서는 여행을 좋고 그래서 저는 여행이랑 휴양을 되게 구별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뭔가 여행은 좀 자극을 받고 새로운 것들, 낯선 것을 만나는 걸 좋아한다면 휴양은 반대예요. 자극을 최소화해서 그냥 완전 무자극? 네,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라는 인물과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자극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너무 공감이 됐고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시기에서 또 하나 더 느낀 거는 일단 첫 번째 해외가 아니어도 국내 여행도 충분히 낯선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느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뭘 느꼈냐면은 이거 진짜 처음에 또 도라가 얘기한 부분인데 일상도 여행처럼 예, 매일 뭔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뭔가 제가 하늘 사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늘은 생각보다 매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는 것을 좀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면은 똑같은 일상이라도 더 이상 오늘이 어제와 같지 않고 이게 좀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에서도 낯선 것을 찾아내는 즐거움 그러면서 이렇게 좀 재밌게 사는 것이 그래서 저의 올해 목표가 낯선 나를 만나는 거. 와. 뭐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노라는 네 어때요? 여행 좋아요? 일단은 이제 이 영화를 좀 인용하자면 여행이라는 건 사실은 지도 밖에서 자는 일이죠. 그래서 그 뜻 자체가 이미 그려진 것들, 그러니까 이미 이 종이 위에 그려진 곳에서 벗어나서 모험과 위험을 감행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행이라는 건 사실은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을 새로 깨닫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아까 일상이란 사물의 이름을 붙이고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정이 잘 적어준 이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과 덧붙여서 이제 예전에 어떤 작가가 한 말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이제 집이라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도 가구가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고정되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여기서도 말했지만 그 틀에 갇혀 있고 그 말이라는 거, 익숙해져 버린 무언가에 내가 쫓기고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일종의 그 스틸 이미지를 뭐라고 하죠? 고정되어. 네, 아무튼 이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스틸 이미지처럼 내가 이제 나도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일상에서 벗어나서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일상 자체가 낯설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행이라는 건 도피가 아닌가? 도피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굉장히 도피성 여행으로 그 대만을 갔다 온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 말과 그리고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그 여행과 나날, 그 제목에도 되게 명확하게 있는 것에 공감을 했고, 실제로 저도 그 도피성으로 떠난 그 대만 여행에서 되게 신기했던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신기했냐면 저도 계획을 하나도 안 세워놓고 그냥 가서 당일에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다니고 이제 했는데, 그게 내 어떤 하루에 예를 들면 뭐 여기 한국에 있어서 내가 일상을 보내면 어떤 루틴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다 이렇게 퍼즐 조각이 약간 다 쪼개지는 느낌 있죠. 그리고 그게 다시 이렇게 조립되는 느낌? 그게 저한테 엄청 새롭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별일은 저도 없었지만 그런 것들이 새로 주면 나한테 어떤 옵션이 하나 생겨요. 내가 일상에 돌아와서도 나 일상을 이렇게 조립했던 경험이 있지 같은 게, 그래서 일상도 그렇게 한번 조립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저도 너무 크게 공감을 했고, 근데 약간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이 영화를 마케팅할 때 여행이 가고 싶어지는 영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보고 나서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이 영화가 메타 영화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메타 여행인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게 만드는 영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영화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도 그 여행이 너무 반복되니까 되게 재미없어진 기억이 있거든요. 예전에 교환학생 할 때 6개월 동안 12개국을 갔어요. 아니, 한 5개월 동안. 그러니까 틈만 나면 여행을 간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지금 아니면 못 간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여행을 가니까 여행 하나하나의 인사이트나 그 자극들이 굉장히 떨어져서 맞아. 좋은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여행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어떤 도피성이든 뭐든 의미가 있으려면 그 낯설음에 대한 감각이 있을 때 훨씬 좋은데, 이것조차 익숙해지면 결국 그 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 떠오르고, 사실 지금은 사람들이 여행을 정말 많이 가는데, 그래서 여행마저 관성이 된 시대가 아닌가? 그래, 맞아. 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여행에서 추구하는 낯섦 너무 좋고, 그게 너무 필요하지만 일상을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정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되게 정면으로 묻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행의 의미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퇴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스타 올리기 위해서 가거나 좀, 그러니까는 진짜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간다기보단 정말 말하는 것처럼 관성처럼, 남들 가니까, 이런 것들의 영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여행 가는 거 너무 좋고 필요하고, 지금 그 이도 여행을 갔지만 무작정 현실과 멀어지기 위해서 여행을 택하는 거라면 오히려 현실을 바꾸거나 일상에서 여행을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건 아닐까? 저는 영화를 보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네요. 저도 마지막 마무리는 어쨌든 일상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마무리였으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말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만 결국은 사실 말에 갇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것만 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이야기지만 패터슨이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그 패터슨에서 그 버스 기사가 굉장히 루틴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시상을 떠오르고 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어도 그걸 여행으로 만드는 건 그 보는 사람의 어떤 시선과 능력에 따라 달려 있는 거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여행. 그러고 보면 그 예전에 저희 또 다뤘던 퍼펙트 데이, 퍼펙트 데이즈. 그 영화도 되게 보면 되게 그냥 일상을 담아낸 그런 주인공의 소소한 뭔가 여행, 일상 여행 그런 느낌이네요. 하지만 그렇게 뭐랄까 일상을 잔잔하게 다룬 영화로서 사람들이 졸린 건 또 어떨 수가 없다. 뭐 이런. 그쵸. 제가 눈까디 집은 입장으로서.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일부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게 너무 졸려요. 저 진짜 뻥안 치고 침 흘렸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사실 일부가 이 영화 구조 안에서 저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다룬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나는 그거 보고 나서 너 재능 없긴 해. 약간 너 재능 없어. 근데 사실은 그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또 지점 중에 하나는 얘는 그 GV에서도 살짝 얘기하지만 시나리오 작가이기 때문에 글로 쓴 것과 이 영화로 만들어진 거에 괴리를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 재능의 문제인가도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약간 그게 또 재밌는 지점이죠. 근데 맞아. 다른 이야기 나온 김에 살짝 이야기하면 그 GV 장면이 한국에서의 GV 경험이 영향을 미쳤대요. 미야케쇼 감독이. 네, 미야케쇼. 근데 미야케쇼 감독이 GV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관객이랑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관객들이 너무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줘서 그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그 부분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GV 빌런도 만나셨을 텐데. 만나셨겠죠. 그런 것도 나 넣어주지. 영화의 약간 상징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그 영화에서 이제 각본가의 여행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가 되게 주요하게 등장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소품 하나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 경찰들이 오게 만드는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독특하다. 이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은 카메라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셨는지 궁금했어요. 네, 저는 그냥 카메라 자체가 최근에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 예. 왜냐면 카메라 자체는 정말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찍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 궁금한 게 우정하고 도라 사진첩 열면 어떤 사진이 제일 많아요? 저는 그냥 일상 사진이 제일 많아요. 일상 사진? 도라는? 비중을 생각해보진 않았네요. 근데 저도 그냥 일상에서 찍은 사진들 아닐까요? 일상에서 그러니까 뭘 찍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록 남기는 거에 좀 강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시선 닿는 것에 좋은 것이면 뭐든. 시선 닿는 곳에 좋은 거. 그쵸.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명확하게 조카가 도배가 돼 있거든요. 최근에는. 예, 최근에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뭘 많이 찍냐면 자신을 뭔가 고양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요즘 나의 근황부터 뭐 사진이 주로 뭐가 찍혔는지 따라서 관심사도 알 수 있고 거기에 동반되는 감정까지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사진을 안 찍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메마른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아니, 왜냐면 실제로 그 뭔가가 찍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어쨌든 이 지금 뭐 우정 말대로 지금 내가 일상에 눈 닿는 이 장면이 너무 예뻐. 담고 싶어. 이런 게 감정이 들어야 뭔가 우리가 카메라를 들이대잖아요. 누군가는 근데 그걸 그냥 온전히 즐겨서 사진 안 찍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딴지 걸어. 근데 저는 좀 우리가 찍는 것은 나를 좀 고양시켜주는 무엇 이런 동기 때문에 찍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영화 속의 극작가 그 이는
처음에 사진기 받는 거 좀 거부하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거워요. 네, 무거워요. 심지어. 정말 무겁대.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 뭔가 그런 상태였던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진기를 듣고 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이가 처음 찍은 게 틀에 갇힌 잉어, 아니, 그 물고기 같은 거, 가물치 같은 거? 황금잉어? 아니, 가물치 같은 처음에. 팔랑팔랑 하고 있는 걸 네네네네네. 지켜보다가 네. 이거 찍어도 돼요? 하면서 그걸 찍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말에 갇힌 자신이 좀 투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눈길이 가고 좀 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잉어 절도 현장에 카메라를 두고 와서 범행을 들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두고 온 자체가 내 흔적, 나를 그냥 두고 온 거죠. 그래서 극 작가는 굉장한 일탈을 저지르면서 최근에 못 느꼈던 뭔가 엄청난 희열, 흥분, 막 고향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 현장에 되게 머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카메라는 다시 돌아왔고 극 작가 역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카메라는 전과 다르죠. 한번 잃어버렸다 돌아온 카메라기 때문에 이 역시 여행에서 작은 일탈을 통해서 뭔가 잊고 있었던 감정 혹은 자신이 잡고 있었던 뭔가 놓지 못했던 감정 이런 것들을 절도 현장에다가 뭔가 찾았거나 혹은 놓고 돌아왔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이 자체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일단 하나 궁금한 건 제가 이제 제대로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 마지막에 이제 증거물품으로 이제 경찰이 뿅 갖고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카메라 어떻게 됐어요? 얘가 다시 갖고 오나요? 네, 갖고 가요. 갖고 가요? 갖고 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냥 이건 정말 궁금했어요. 근데 크게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증거 물품은 원래 돌려주진 않지 않나? 약간 이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어떻게 얘가 다시 목에 메고 갔나? 이게 그냥 왜냐면 궁금했어. 나는 목에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개가 그렇게 돌려주는 장면이 나오고 나서 바깥에서 병원 가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갑자기 병원 가고 맞아. 청소하고 그리고 뒷모습으로 눈길 걸어가고 이러니까 나오진 않았네요. 맞네. 그러면 오픈 결말이야. 카메라에 아무튼 그게 그냥 갑자기 궁금했고 일단은 저는 뭐 카메라 자체가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녹음했던 윤희에게서도 사실 카메라가 좀 중요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그 유희경 시인이 했던 표현을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유희경 시인이 내가 찍은 꽃사진은 내게 또 한 번의 봄이 있었다는 증명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로 막 이거를 좀 이제 인용을 해보자면 이 겨울에도 내가 또 한 번 존재했었다는 증명이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이에게 새로운 겨울이 이제 존재했었고 그 겨울에 내가 존재했었다는 증명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카메라는 약간 맥거핀 같은 느낌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트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카메라가 되게 다양한데 누군가한테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교수님 있잖아요. 그 교수님한테는 수집하는 물건이었고 그리고 그 쌍둥이 동생인가 형제에게는 처분하기 번거로운 물건이고 맞아. 그리고 그렇게 따져서 이라는 사람한테 왔을 때는 유품이면서 기록하는 물건이고 나중엔 이게 증거까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양하게 이 카메라라는 맥거핀을 그냥 요렇게 사용한 것 같고 이 영화에서 카메라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건 아니라고 전 느꼈어요. 저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봤는데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1부, 2부, 3부라고 했을 때 그 1부가 감각에 대한 영화라고 했을 때 대칭적으로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3부는 어쩌면 뭐 인간의 고독에 관한 감정의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대조되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 경계에 있는 게 카메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를테면 그 수집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 교수는 일부의 영화를 관능적이라고 칭하는 굉장히 감각에 천착하는 인물이잖아요. 천착까지요?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인물의 그러니까 아까 감각이 되게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있는 상태였던 그 인물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차갑나? 죽음으로써 얻은 게 그 카메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카메라를 획득하게 되고 근데 그 역시도 내가 선택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 우연성에 이끌려서 쥐어줬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받아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여행을 가게 되는데 결국은
그 카메라라는 새로운 매개를 통해서 다시 말로부터 멀어지는 시도를 하는 것이 그 3부의 영화로 이어지는 전개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글을 쓰는 사람인데 카메라라는 새로운 매개를 통해서 색다른 방식의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진이라는 거는 글보다는 사실 감각적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로서 기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이라는 기존의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또 얻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 이 카메라가 기능하는 방식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 이것도 또 좋은 시각이네요. 열심히 글로 잘 담아볼게요. 글쓰기를 계획했으니까. 응원합니다. 열심히 읽어볼게요. 댓글 달고 악플 달고. 어머, 악플 왜 다시 나요? 악플 좋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이야기도 상상해보면 좀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행에서 여행을 아침으로 끝이 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 여행에서 돌아온 각본가가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 가 약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관의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중간에 결심을 했다가 이 여관의 어떤 뒷이야기에 대해서 그 벤조가 잘 이야기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안 쓰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썼을까 안 썼을까도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무조건 썼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글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경험이 녹아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날에 뭔가 경험을 했던 것이든 분위기든 뭐가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는 다시 이제 말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낯설어 다시 말로 돌아가서 그렇지만 조금 다르다. 예전과는 또 다르게 조금은 더 일상을 여행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이가 되고 새로운 것을 창작할 때 좀 다시 도움을 받고 또 창작에 찌들어 갈 때쯤 또 한 번 더 여행을 가서 또 리프레시를 하고 이런 것들 좀 반복하지 않을까. 사실은 뭐 이게 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도라는 어때요? 저는 일단 뭐 이 질문에서 아까 그 우리가 메타 영화라고 얘기했던 거를 다시 이제 끄집어내자면 사실은 여관 이야기가 쓰여진 거죠. 영화 굳이 따지자면 이미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 좋은데? 근데 뭐 저는 이제 이에 대해서 이 돌아가고 나서를 상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그래서 이 질문과 상관없이 저라면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약간 진짜 좋았던 건 아무한테도 공유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만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 내가 이제 이입을 해본다면 내가 만약에 일하면 진짜 재밌어서 안 쓸 것 같은 느낌? 아, 나만 가고 싶어. 맛집 소문나면 줄 서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런 맥락은 아니었는데, 약간, 왠지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하고요. 이해가 되네. 역시, 생각하는 대로 들리고 보인다. 저는 썼을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썼겠다. 왜냐하면 이 3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여행 이야기가 사실은 이가 쓴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그쵸, 돌아간 얘기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1인칭에서는 자기가 쓴 글이긴 하지만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지만 그 뒤에 여행 이야기에서는 본인이 쓴 1인칭의 어떤 글이 전개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뭐 그래서 반드시 썼을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매력적인 산적 아저씨 이야기를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탐날 수밖에 없는.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이라고요. 하지만 여관이 잘 돼야 또 다음이 있잖아요. 잘 되든가 말든가. 그러면 이제 슬슬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 이 영화는 츠게 요시하루라는 만화가의 만화 해변의 석영과 혼야라동의 벤상이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뭐 검색해봤는데 이렇게 한국어로 정보가 나오지는 딱히 않아서 아마 뭐 번역이 되거나 하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 영화 이야기랑 좀 벗어나서 내가 각본가라면 영화화 해보고 싶은 나만의 컨텐츠가 혹시 있을지 이 원작 영화화하면 대박 날 것 같다. 뭐 이런 작품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사실 듣보에서 콘텐츠 특집에서 다루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름 없는 여자의 8가지 인생이라는 그 소설을 영화화하면은 대박은 아니어도 제가 보고 싶어요. 무슨
소설? 소설. 어디 소설이에요? 이거는 그 이미리네라는 작가가 우리나라 소설이에요? 네. 아. 근데 영어로 쓰여진 소설이고 미국에서 무슨 상을 받았어요. 그거를 한국어로 이제 그러니까 작가는 역으로. 한국 사람인데 오. 영어로 쓴 소설이더라고요. 어머, 외국에서 대단한 출간이 사람이네요. 된. 네, 근데 저는 너무 이 드라마, 소설을 너무 영화 같고 드라마틱하게 봐서 이게 이제 그려진다면, 저는 꼭 볼 것 같다. 내가 10회 관람은 해주겠다. 잘 만들어야지 그 대신. 잘 만들어야지. 뭐 영화 소식은 없어요? 전혀요. 아, 진짜? 이렇게 소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 그렇게 유명한 소설은 아니에요? 근데 상도 받고. 그럼 유명한 거잖아. 뭐 미국 어디서 상을 받았대요. 한국 최초로. 영화 될 법도 한. 제목이 뭐라고요? 이름 없는 여자의 8가지 인생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 할머니가 일제시대부터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본인이 겪은 이야기들의 삶의 8단락을 이렇게 나눠서 유년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하나하나가 단편처럼 가지만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 정도면 영화 될 법도 한데 궁금하네요. 했으면 좋겠어, 누군가는. 책도 궁금하네요. 도라는? 저는 일단은 이거 잘 아실까 생각했었는데 발토메르스라는 작가의 꿈꾸는 책들의 조시라는 이제 소설이 있어요. 몇 년도 책이지? 그래서 아무튼 2004년? 막 약간 이쯤? 2007년? 막 이쯤 아마 책일 텐데 엄청나요. 이렇게 일단 판타지 같은 느낌이라고 판타지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둡기도 하고 책도 진짜 형식이 정말 대단해서 약간 이 책은 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좋아요. 듭니다. 독일. 네, 발터메르스라고 독일 작가의 소설입니다. 3편 정도까지 있어요. 좀 기네요. 안 읽는데요. 진짜 재밌어요. 야, 좋습니다. 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질문을 하긴 했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문학이라던가 영화 외의 컨텐츠를 많이 즐기진 않아가지고 조금 어렵긴 했는데요. 그래도 생각을 해본다면 뮤지컬 레드북 이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좋은 뮤지컬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물론 뮤지컬은 영화화가 많이 되기는 하죠. 근데 라이센스 작품들이 보통 그렇고 그냥 유명한 대극장 뮤지컬 같은 게 보통 그렇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들은 영화화의 기회를 얻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창작 뮤지컬이라 되게 좋은 작품인데 조금 더 주목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이야기는 레드북이라는 게 말 그대로 빨간 책이에요. 그래서 여성은 일도 할 수 없고 정숙한 여성상이 중요했던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자기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여성의 이야기, 여성 작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레드북 쓴 작가래 하면서 사람들이 술렁술렁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그 책을 좋아하는 막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금기되어 있었던 시대에 막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의 어떤 연애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시대적 여성상을 탈피해 나가는 어떤 여성의 이야기라서 되게 한국 사회에서 지금 던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뮤지컬이라는 작품의 특성상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 추천해도 쉽게 갈 수는 없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막을 내려서 27일 오늘까지네요. 어머 그렇구나. 울산에서. 그래도 이런 비교적 큰 뮤지컬들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또 다음 기회를. 그러네요. 주연이 옥주연, 아이비, 민경아 이런데요. 창작 뮤지컬 중에는 큰 뮤지컬이라서 또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원작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행과 나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꽤 오래 상영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 제발 그래라. 제가 바람이에요, 사실. 되게 너무 좋은 겨울 영화이기도 하고 평단에서 호평받는 영화고 하니까 그리고 심은병 배우가 나오기도 했으니까 조금 오래 걸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저처럼 2차 관람, 3차 관람 또 하시면 이런 좋은 영화들이 사랑받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득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지요? 다음 주는 저희 본격 특집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저희 이제 시즌 3를 정리하면서 모든 멤버가 모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대하쇼쇼쇼. 갑자기? 쇼쇼! 그러면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